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나은의 김사현 세무사 이원식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택 관련된 공제 중 월세액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제에 좀 알아볼 건데요. 이 용어가 워낙 좀 복잡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께서 조금 잘 정리해 주실 겁니다. 네, 주택 관련 공제 중 두 번째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세를 내 돈으로 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보통 전세자금도 대출을 좀 받아야 하고, 그럼 이제 전세자금을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게 되겠죠. 그 원금과 이자 두 가지 전체에 대해서 모두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전세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든든한 공제가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전 시간에 월세액 공제에 대한 요건은 정말 까다롭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번 요건도 뭐 그와 비슷하게 좀 까다로울지요? 네, 앞서 월세 공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까다로웠죠. 네. 월세 공제보다는 조금 심플하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무주택 요건인데요. 이거는 월세세액 공제 때 말씀드렸던 요건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우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요. 그리고 월세세액 공제 때와 마찬가지로 세대주가 1, 2, 3, 4번 관련 주택 공제들을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 중에서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그 월세세 공제와 다르게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네, 전세값이 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전세로 사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집을 사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건 좀 봐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소득 요건은 따로 없고 근로소득자이기만 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 요건도 좀 심플합니다. 기준시가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딱 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좀 심플하네요. 네. 월세에 비해서는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주택 기준에서는 금액 요건은 없고 규모 요건만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공제 요건과 한도, 금액 이런 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당장 궁금하시겠지만 2번, 3번, 4번 관련된 공제들은 약간 묶어서 한도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먼저 드리고 공제 금액과 한도는 이따가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밀당의 달인이시네요. 그러면 다음 세 번째 공제는 어떤 거죠? 네, 세 번째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입니다. 청약저축은 많이들 이제 하고 계시죠. 이제 집 사기가 아무래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청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데요. 이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도 주택 청약 종합저축 공제를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너무 다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요건은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워요. 첫 번째는 무주택 요건입니다. 이번에는 12월 31일 기준이 아니고요. 1년 내내 무주택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주택 공제들과 좀 다르게 세대주 본인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해당 세대원들은 공제를 받으실 수 없다는 점도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소득 요건인데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청약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까다롭네요. 네. 여기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연중에 이 청약을 해지한다면 어떻게 좀 들어갈까요? 제가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만약에 9월에 제가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 납입액에 대해서 공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해에는 전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당첨돼서 해지되는 경우는 좀 부득이한 경우잖아요. 그럴 때만 조금 이해를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제를 말씀드리면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집을 어떻게 사나요?
집을 사면 다 본인 게 아니죠. 네. 처음에는 뭐 거의 화장실만 본인 게 되는데 그렇죠. 그 아무래도 집을 사려면은 그동안 벌고 모았던 거는 당연히 다 싹 끌어모아야 되고 또 은행한테도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넣어야 되고 주택담보대출 받고 그리고 부모님께도 일부 증여받거나 아니면은 빌리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해도 사실 집을 살까 말까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어느 정도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총 4가지 주택 관련 공제들 중에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전세에 대한 공제 있었죠. 근데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그 원금과 이자 두 가지 모두 다 제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힘들게 집을 샀지만 근데 어쨌든 집을 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로 들어가는 분들보다 좀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라고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금 같은 거는 공제 안 해주고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는 점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지가 확실하네요. 네. 그럼 이 공제는 요건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집을 산 거니까 이제 무주택 요건 이런 거는 없겠죠. 네, 그렇다고 이거를 이용해서 주택 투기나 투자하는 분들은 국가에서 이제 용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주택 취득 당시에 무주택 세대거나 혹은 딱 1세대만 보유한 세대주로서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세대원 모두 갖고 있는 보유주택을 포함해서 딱 1개, 한 개 주택만 갖고 있는 경우만 공제해주게 됩니다. 이제 물론 세대주가 이제 위에 뭐 1, 2, 3, 4번 주택 관련 공제들을 받지 않았다면 이제 세대원, 세대 구성원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집은 소득이 있어서 이제 뭐 돈을 모아 산 거니까 당연히 소득 요건은 따로 없고요. 다만 주택 요건만 있는데 크기는 상관없고 금액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르게 네. 금액 요건만 또 있네요. 네. 금액 요건 없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공제 금액과 한도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2번, 3번, 4번 소득 공제가 한도가 이제 묶여 있어서 아까 제가 이제 밀당했던 그 표를 네.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워낙 길고 복잡하니까 제가 번호로 얘기를 할게요. 네,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전세 사는 분이었고요. 3번은 청약저축하신 분, 4번은 내 집 마련한 분인데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 두 개 다 모두 공제의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기본적으로 전액은 아니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액의 40%만 소득 공제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3번 청약저축 납입한 거는 연 240만 원을 납입 한도로 해서 네. 그 납입액의 40%만 마찬가지로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한도가 더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2번과 3번 각각 40%까지 곱한 공제를 합해서 그 금액을 합해서 300만 원이 넘는다면 딱 300만 원까지만 공제해 주게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네. 1차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4번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4번 집을 산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낸 것은 이자만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100% 납입한 거를 전액 다 공제를 해주긴 해요. 근데 이게 한도가 네.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게다가 또 이 4번을 따질 때는 아까 2번, 3번으로 네. 만약에 공제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공제 금액까지 합산해서 합해서 2번, 3번, 4번을 합쳐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그 한도로 제한이 됩니다. 네, 엄청 복잡하죠.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닌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것들은 네,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전산을 쏘니까 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네. 조금 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네. 그 부분이랑 그리고 저희가 혹시 또 추가적으로 잘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네.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2번과 4번 있었죠. 그 전세자금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고 4번 주택담보대출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부분이라서 은행은 당연히 국세청에 관련된 자료를 전산으로 네.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은 그 자료를 받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를 할 수 있게끔 다 띄워놓고 있고요. 근데 3번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은행에 제출하면 되는데 그 신분증이랑 등본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셔가지고 소득공제용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은행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뜨게 됩니다. 근데 다만 좀 늦게 제출하셨거나 아예 은행에 제출을 안 하셨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조회되지 않아서 네.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좀 공제받기 어려우시거나 혹은 좀 번거로우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1번 월세 공제 같은 경우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조회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2번과 4번의 경우에는 은행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무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주택 확인서를 제때 제출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만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복잡한 주택 관련된 공지를 좀 알아봤어요. 너무 복잡하죠? 네, 근데 앞으로는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챙기셔서 나한테 해당하는 것들이면 공지를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는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